불안한 시장이잖아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는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 있어요. 뭘 찾아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는 공급이 적다, 입주 물량이 적다, 그리고 또 뭐 이 공급 감소 부분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금리는 또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금융권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네. 그 중에서 금리는 가장 조용하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네네. 움직이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다. 네. 왜냐고 한다면 네네. 부동산은 빚으로 사는 자산이잖아요. 빚으로. 그렇죠. 빚으로 사가지고 네. 또 빚은 집으로 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집값에 가장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요소인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는 사람을 부르고요. 네. 금리는 자금을 부릅니다. 입지는 사람을 부르고 금리는 자금을 부른다. 네. 멋있습니다. 네. 이게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너무 쉬운 거잖아요. 대출이 쉬워지는 거고 네네.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수요가 발생을 하면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특히나 한국은 변동금리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실제 구매 여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네. 2021년에 앞서서 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2021년에 기준금리가 3.25%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때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네. 2.2%가 올랐습니다. 이게 그래프로는 제가 급하게 오, 오늘 네. 갑자기 보여드린 거라서 이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수치가. 괜찮습니다. 네, 근데 2022년 기준금리가 3.25였는데 2013년에는 기준금리가 2.5%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이때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8.9%, 즉 9%까지가 올랐어요. 예, 그 수치는 좀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2020년에 우리가 초저 금리를 이 시기였잖아요. 0.5%. 태어나서 처음 봤어. 앞으로는 올 수 없는 그런 금리인데 그래서 0.5%라는 초저 금리 때에 네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12%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올랐어요. 결국에는 특히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금리 시대구나 라는 거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영원할 줄 알았지. 예, 그렇게가 되면 이제 가격이 네. 더 탄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금리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주요 지역들 먼저 움직이게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이제 지역들이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들이 집값 상승률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프로. 그래서 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게 결국에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공급이 수요 대비 적구나. 네. 살 집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올해의 전국의 입주 물량이 28만 가구인데 전년 대비로 했을 때에 23%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24%가 감소를 합니다. 네네. 즉 내년의 물량은 2024년에 반토막이 난다. 근데 내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후년이 더 문제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27년, 공급이 없다. 28년. 네. 왜냐면 지금 PF 지금 안 되잖아요.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자금은 너무 이게 지금 풍부한데 살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값이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를 앞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87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요. 결국에 딱 두 차례 가격이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은 1기 신도시 입주,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지이기 때문에 네네. 서울의 수요가 충분히 예, 분산되는 거예요. 분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공급이 계속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주목이 되는 게 3기 신도시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언제 입주가 될지를 몰라요. 네, 2030년. 네, 30년 이후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공급이 너무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좀 집값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네. 아,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뭐 하락을 할 요인들보다는 금리나 이 공급량 봤을 때 뭐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 전략 대선 이후에 부동산을 어떻게 의사결정하면 될까요? 우리가 네. 앞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한참을 나를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입니다. 어떤 그렇죠, 변수가 그렇죠.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네.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는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 있어요. 뭘 찾아요? 첫 번째는 네. 시장이 좀 뭔가 우리가 불안할 때 엄마를 찾죠. 엄마를 찾습니다. 네, 엄마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금을 찾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남을 찾죠. 강남을 얘기하는 건 이제 네. 똘똘한 한 채를 찾는다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는 이유가 결국 네.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엄마 옆에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엄마는 좋겠네요. 또 아낌없이 다 주시니까 네네네. 자녀분들한테. 그래서 맞아요. 똘똘한 한 채라는 부분들인데 네. 강남하고 용산구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그렇죠. 들어가고 싶지만.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그 강남의 인프라는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삶의 경험을 통한 즉 이 모든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이 강남의 삶의 경험을 대체할 곳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비슷한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분당 잘 개발하면 판교도 많이 올랐었던 것들처럼 네. 뭐 서현동 이런 데 잘 하면은 뭐 판교만큼 네. 비쌀 수도 있겠죠. 분당은 학군 너무 좋잖아요. 최고죠. 전국 최고 중에 네, 하나죠. 예. 분당도 좋고 평촌도 학군 좋아요. 아유, 그 학원가 네. 장난 아니죠. 학원가도 잘 구성이 되어 비인마을 있죠. 쪽 잘 되죠. 네, 네. 거기에다가 강남하고도 접근성도 좋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수요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좋은 상급지 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거기까지 안 되시다 보니까 그 입지에 준한 입지들 혹은 확실하게 미래 가치가 올라갈 지역들을 지금 관심 갖고 들어가시는 것들도 뭐 추천하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좀 추진하거나 중점을 둬서 좀 어떻게 보면 호재를 실현시킬 지역들이 있을 텐데 네. 핵심 입지가 있을 것 같고요. 강남을 네. 대표로 하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외곽 지역들 중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예.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디를 조금 더 주목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성남 구시까지도 좋습니다. 성남 구시가지, 중원구, 수정구. 네. 거기도 이제 정비 사업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죠. 그 분당이 꼭 아니어도 1, 2 신도시가 아니어도 그리고 그 안양의 구시가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기 평촌만 있는 게 아니라 평촌 주변에 있는 동안구도 있고 만안구 자체도 또 계속 네, 정비 네.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 이제 결국에는 재정비 부분들이 재정비. 네, 예. 재건축 재개발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하실 것 같고 결국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들 말고도 보면은 3호선 라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호선 라인? 네. 3호선 라인이 가밀지구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옆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강남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3호선은 강남 가는 노선이죠. 맞죠. 그리고 지금 뭐 9호선도 아직 다 연장이 안 됐잖아요. 9호선도 지금 거기도 강동구 가야 되고. 예, 맞아요. 정비 사업들 다 이제
추진 중에 있고. 그 맞아요. 남양주까지도 간다고 했었는데.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강남하고 얼마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GTX도 중요합니다. 네. 네, 급행철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빨대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입지로 뺏겨 수요를 뺏기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지하철. 예. 그 GTX는 당연히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을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GTX 개발 계획별 그 발표가 나서 가격이 저금리도 같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엄청 올라왔던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있어요. 네. 거품에서 다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탄력을 덜 받는 지역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네. 되면은 그게 이제 지하철의 역량이 좀 안정적이다. 이 강남 접근성, 서울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좀 길이 막혀도 정시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하철 역세권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연장되는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들을 선택할 때 일단은 실수요자들하고 네. 그다음에 투자자들하고는 조금 접근 방법이나 이게 좀 의사결정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양쪽에 조금 팁을 더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사실 속상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왜요? 왜 안타까워? 저는 사실은 집값이 좀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기회가 좀 많이 생겨야 된다.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네, 네. 그래서 좀 들어갈 수 있고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노력해도 좋은 집을 사기가 좀 안 되는 시기다. 그래서 너무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우리 그랬잖아요. 좀 대출을 자금이 내가 적어도, 네네. 저 자금이 적어도 내가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내 집 마련 그 해서 또 그게 좀 올라주면 좀 더 나은 상급지로 갈아탈 수도 있었고, 그렇죠. 결국에는 서울 진입하고 강남도 진입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사 한 3번 정도 하셔서 강남 가신 분들 많죠. 3-4번 하셔서. 네. 이제는 좀 사실 불가한 시기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DSR이라는 부분이 극한 직업형의 규제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집값이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는 지역들은 강남만큼의 그렇게 오르는 거는 아니지만 네. 가격이 그래도 올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있고 내 집이 한 채도 없는 그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이제 가격이 좀 받쳐줄 수 있는 네. 그런 집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남을 못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지 마시고 네. 좀 이제 수요가 조금 회전율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좀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들은 네. 결국에는 뭐 가격이 빠지더라도 이제 그 시장이 좋아지는 타이밍에는 가격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전율 좋은 아파트를 좀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대출을 좀 받으시려면 좀 앞서도 말씀드렸죠. 좀 빨리 좀 진행을 땡겨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대출을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실거주 아니어도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물량들도 꽤 많잖아요. 특히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세를 안고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좀 고민하시고, 그 기다렸다가 집값이 좀 떨어지면 사야지, 혹은 돈 좀 더 모아서, 그건 옛날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게 이제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돈을 모아서 은행에 두면은 은행 이자가 뭐 10%, 20% 됐었으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빨리 불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내 집을 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뭐 예금금리 1%인데 은행에 넣어봤자 그냥 그 돈 그대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금금리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대출 좀 받아서 더 땡겨서 빨리 사라고 하는 말씀이랑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얘기고, 워낙 상담을 또 많이 하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좀 스텔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좀 조급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가능한 한 뭐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좀 많이 대출 받으셔가지고 좋은 주택 사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좀 지원 좀 부탁드려 어떻게 보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또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뭘 사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피해되거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그 낙차 타신 분들, 영끌 이런 게 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그 DSR 3단계 시행하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으시라고는 했지만 네. 절대적으로 무리한 대출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매도 시점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은 예측이 지금은 사실은 불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시장 흐름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자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금 흐름은.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대출은 좀 하시지 않기를.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네. 진짜 장기전이네. 장기전. 네.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면 그 가격은 그 집은 결국에는 효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계속 시장이 그리고 또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옛날보다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네. 그냥 아파트이기만 하면 좋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기만 하면 좋은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또 이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많이 연구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향후에 좀 주목해야 될 부동산 시장에서의 트렌드 이슈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을 갖고 가면 좋을까요? 방향성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 시작된 지금 정부에서는 단연코 정비 사업. 네. 정비 사업.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장기전으로 보면은 전세의 월세화. 이게 우리가 MZ 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저희 때는 월세 20만 원, 30만 원 내는 게 이랬잖아요. 그 요즘에 MZ 분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당연히 지불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라는 거는. 네, 그래서 월세화가 앞으로는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채는 계속 지속될까요? 지속됩니다. 앞으로 계속됩니다. 지방은 더워질 텐데 그러면. 네, 그런데 아주 더 장기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개발 시대 그리고 아파트 시대도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건 저는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간 내에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죠. 네, 그래서 그 실세 차익에 대한 메리트, 달콤한 메리트 때문에 월세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화가 될 거다. 결국에는 임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내가 월세 내는 건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운 걸 활용해서 역으로 내가 월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노후에도 이게 소득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일 텐데 월세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렇겠네요. 그것도 트렌드니까 그러네요. 그러려면 좀 임대사업 제도가 조금 정비가 좀 될 텐데 일단 아파트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상담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 그런 고민 안 하세요? 나 은퇴하고 물론 현찰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자꾸 빼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뭔가 계속 현금 흐름이 생기길 바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보통 어떤 종목을 해주세요? 근데 요즘에 또 지금의 현재의 좀 트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예전에는 우리 불과 한 4, 5년 전에 꼬마 빌딩들이 핫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 오히려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또 단기가 확 올라주니까. 강남 같은 경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뭐 빌딩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죠. 네. 지금 트렌드는 그분들 아직도 똘똘한 한 채입니다. 부동산은 체력전입니다. 이제는 똘똘한 한 채. 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래 버티면은 결국에는 부유한 자산을 가지고
계실 그날이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체력전 좀 오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집값이 좀 상승할 여력이 좀 길게 좀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